예, 지금부터 호탁 환경한림원 회장님의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Sustainable Mobility,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기조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 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또 의견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지금부터 이제 2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 지연이 됐는데 내용은 그 슬라이드 장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이제 필요하신 자료를 혹시 보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은 Sustainable Mobility Solution이라는 거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모빌리티나 또는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어떤 용어들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게 된 용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뭐 Sustainable Mobility도 있고, 그린 모빌리티, 어번 모빌리티, 뭐 쉐어드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또 모빌리티의 종류에 따라서 바이크부터 뭐 버스, 트레인,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의 종류도 하이브리드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연료전지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것이고, 소비자의 또 패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모빌리티를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생각해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배경을 보면 전 세계 배출량 중에서 수송 분야에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가 한 번도 없던 산업 섹터가 수송 분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송이 증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 수송 시스템은 UN SDG에서 17개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지금 내연기관과 관련된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유로 7에 보면은 지금 նակ스나 지금 PM이 단위 열량당 배출량을 아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각 국가별로 아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별로 지금 내연기관의 판매 금지 계획을 이제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최근에 둬서 보면 처음 계획에 비해서 조금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 솔루션은 무엇일까? 이거는 참 굉장히 좀 심한, 굉장히 그레이티스트한 챌린지일 것 같은데 동시에 로우 카본 시티를 만들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는 자동차 하나를 좀 친환경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 솔루션을, 패키지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셋을 이제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로 가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객이나 또는 화물의 수송과 관련된 인프라나 서비스나 테크놀로지나 인포메이션을 구축을 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송 수단을 잘 조합해서 멀티 모달리티를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4가지 어프로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 모빌리티, 두 번째는 스마트 모빌리티, 쉐어드 모빌리티, 그리고 뉴 비즈니스 모델, 이 4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자, 이 그린 모빌리티는 결국은 뭐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자동차체, 비클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다양한 트랜스포트 모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로 에미션 모빌리티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모빌리티의 키가 되는 것은 그린 모빌리티 비클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연기관 차에서 최근 들어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휴얼셀 비클로의 전환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전환이 과연 그것이 진짜 친환경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엄밀한 평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자동차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들어오면서부터 2차 전지가 키 이슈가 되고, 그래서 각 차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멀티모달 모빌리티를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서스테이너블한 길로 가는 것들이 그린 모빌리티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퍼블릭 트랜스포트의 양과 질을 올릴 것이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걷고 사이클링을 타고 또는 스쿠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세이프티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빗, 퍼블릭 또는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멀티모달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린 모빌리티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이 멀티모달리티는 뭐 이런 겁니다. 그림이 잘 안 좋지만 인디비주얼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고 쉐어드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고 퍼블릭 트랜스포트 모드를 조합을 하는 것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차를 사는 것이고, 왼쪽에 맨 오른쪽에는 택시를 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리스를 하거나 또는 그 차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처럼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교통카드 하나로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합을 어떻게 잘 이뤄서 택시와 버스와 전철과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가장 최적의 조합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멀티모달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갈 때 이런 옵션을 가져. 목적지를 치고 출발지를 놓으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전철, 버스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서 가는데,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자전거라든지 스쿠터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면 기존에 있는 모빌리티들 수단들을 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멀티모달리티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개발이 일렉트릭이나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35%의 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겠다는 것이 유럽의 얘기고, 그래서 트래디셔널 퓨얼카로부터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임팩트가 굉장히 크죠.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가 매뉴팩처링 인더스트리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일렉트릭카 붐입니다. 2000년까지 본 것들인데 각종 차종별로 이제 전기차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쯤 현재로 하면 더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적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텐데, 차와 관련된 환경성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트래디셔널리 차에 대한 평가는 웰 투 휠 평가를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웰 투 휠이라는 건데, 웰은 유전 같은 데고 기름이 있는 곳, 석탄이 있는 곳이고, 휠은 자동차에 바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유전으로부터 주유소까지 오는 것을 웰 투 펌프 또는 웰 투 탱크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유전으로부터 주유소의 탱크까지 오는 것이고, 탱크에서 자동차로 가는 것을 웰 투 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웰 투 탱크인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자동차 생산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폐기와 관련된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으로 볼까요? 이게 좀 여기 초록색으로 본 게 그겁니다. 휴얼과 일렉트리시티를 생산한 다음에 그것이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웰 투 휠 분석인데,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웰 투 휠, 지금 말한 그 부분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많게는 90%가 웰 투 휠에 이게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캐테고리에 따라서 90%, 85%, 85% 이상이 웰 투 휠, 즉 연료를 켜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거나 환경량이 배출되는 겁니다. 내연기관의 차는. 그러던 것이 자동차에 대한 환경성 평가 기법에 대한 마인드셋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전기 자동차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웰 투 휠에서 탱크 투 휠에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하나도 안 됩니다. 즉 운행 중엔 배출이 하나도 안 되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배출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원료 부품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환경량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웰 투 휠 분석을 하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환경성 평가를 라이프 사이클 평가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의 개요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보면 BMW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전기차고 이게 디젤차입니다. 전기차고 디젤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여기 보면은 전기차는 생산했을 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디젤차보다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전기차에. 그러다가 운행 과정에서는 배출이 줄고 여기 붙은 거는 R이 100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가 안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이거는 내연기관차는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배출이 안 되는데 운행 과정에서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움직이고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됩니다. 생산에 관련된 부분, 폐기와 관련된 부분. 다음. 그런 것들이 많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벤츠에서 이게 이거는 뭐 수력으로 하면은 줄이겠다는 건데 줄이면은 이만큼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CO2 배출입니다. 32.4%의 32.4톤의 CO2 중에서 생산 과정에서 17.1, 50% 이상이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CO2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폭스바겐도 보면은 생산 단계에서는 전기차가 CO2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지나고 하면 누적 배출량은 역전이 되죠. 그래서 전기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환경성을 줄여야 됩니다. 당연히 사용 단계에서 나오는 배출 좋은 전기를 써야 되겠죠. 신재생이나 좋은 전기를 쓰는데 그거와 동시에 생산 단계에서의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 생산 단계에서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두 가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노란 거는 배터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스틸, 철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웰투필로 하면 이걸 분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통하면 배터리와 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이 전기차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커버리 리사이클링이 중요한 건데 이 배터리와 관련된 것은 그냥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리사이클링, 리패브리케이트, 리유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소차의 경우에도 이 수소를 만드는 패스가 다양한데 이 다양한 패스에 따라서 환경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소차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패스로 가느냐, 어느 생산을 하고 어느 수송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그다음 이제 쉐어드 모빌리티입니다. 쉐어드 모빌리티는 말하는 것처럼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에 종류에 보면 마이크로 모빌리티에서 바이크 쉐어링이나 스쿠터 플랫폼이 있고 카 쉐어링이 있고 라이드 소싱 서비스라 해서 우버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쉐어드 풀드 모빌리티라 해서 여러 사람이 모였다 피어 투 피어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죠. 다음. 자, 이것이 공유차 한 대가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9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유 시스템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이것이 쉐어링 시스템인데 최근의 쉐어링 시스템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쉐어링 시스템입니다. 렌트카 회사나 무슨 이런 차가 있고 여기가 주고받는 건데 이제 IT가 강화되면서 피어 투 피어가 되는 겁니다. 피어 투 피어. 개인끼리 내가 차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난 필요하다 해서 플랫폼만 구축하면 여기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공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활발한 공유 시스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쉐어링 시스템 모빌 다음.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제 이거는 다양한 쉐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LCA를 수행한 결과인데 라이프 사이클 에미션 어트리뷰셔널 LCA라는 방법론인데 그걸 수행해 보면 여기 빨간 게 버스, 내연기관 버스가 내오는 1인당 그 승객이 있을 때 나오는 CO2, 노란 게 지금 메트로, 어반 트레인, 기차 같은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프라이빗 스쿠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낮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카, 전기차라도 심지어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이게 CO2 배출이기 때문에 어큐펜시에 따라 2사람이 타면 줄어들고 4사람이 타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형 모빌리티는 환경성이 좋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카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타느냐에 따라서 환경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공유에 대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합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스 일렉트릭 비클, 바이크, 스쿠터 뭐 이런 것들을 쉐어하고 그다음에 자율운행차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 차량들 사이에 차량과 도로 사이에 이런 통신을 통해 가지고 즉시 가장 최선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자동차 시스템을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뭐 여기 베네핏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 2020년인 것 같은데 그 현대차가 그 퓨처 모빌리티에 대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내놨던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내놨는데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하고 서비스, 차체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것이고 UAM은 도심 항공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것들을 이제 도시에서 운행 수단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는 자기 용도에 맞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 이동 사무실을 쓰겠다면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난 누워서가 영화를 보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면 그렇게 해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환승 거점은 서로 다른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것을 만드는데 플랜에 의하면 이것은 지상으로 움직이고 이건 지하로 움직이고 해가지고 전 그 도시의 모빌리티를 최적화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현대차에서 좀 이따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이것이 이것이 2020년에 이제 SES에서 현대차에서 이제 발표한 그냥 그림이고요. 다음. 이건 2020년도에 퓨처 모빌리티 컨셉이라 그래가지고 메타 모빌리티로 이렇게 제시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네 번째 어프로치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서큘러 이코노미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재정의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리디파이닝을 한다. 뭐를 통해서? 서큘러 이코노미를 통해서. 과거의 자동차 산업의 모델은 만들어서 파는 거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거였는데 이제 다양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팔고 자동차 회사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리커버리와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사용 단계에서 그 사용 기간을 늘리는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게 해줄 것이고 공유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자동차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존의 머티리얼이 들어와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지한 라이프 익스텐션을 메인테너나 리매니팩처링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해 주는 산업 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팔기만 했던 것이 또 어떤 거는 쉐어링 플랫폼을 함께 파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오는 것이죠. 또 어디는 리커버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자기의 무슨 강점이 있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나가는 것들을 자동차 업계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과와 랜드로드는 리커버리하고 리사이클링하고 서큘러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2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라이프타임 익스텐션 리퍼비시하고 그 서비스를 잘하게 해서 사용 기간을 늘리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프로덕트 서비스나 라이프타임 익스텐션을 컨비네이션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5가지 서큘러 모델에서 새로운 자기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서큘러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4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했는데 그걸 뭐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를 보면 어프로치가 이게 지금 비클 어프로치가 있을 것이고 코어퍼레이트 어프로치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소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비클 어프로치는 결국은 그린 모빌리티를 만드는 것인데 이 그린 모빌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을 가기 위해서는 환경성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웰투필 어프로치가 아닌 LCA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과거에 그냥 자동차를 생산해서 팔았던 그런 관점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옛날에는 10대를 팔면 9대 팔는 개인한테 팔고 한 대는 렌트 회사에 갔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올 것인가 해서 서큘러 이코노미 상에서 컴피터티브니스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저 자동차 업계.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거버먼트 어프로치는 결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가야 되는데 퍼블릭 트랜스포트, 어번 트랜스포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잘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린 모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IRA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멀티모달 트랜스포트하고 만약에 쉐어드 모빌리티가 몇 년 전에 이제 그게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통과시키려면 그거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 같은 거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스마트 모빌리티로 간다면 데이터 인프라나 로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데이터를 어떻게 셋업할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컨슈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걷고 사이클링이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많이 타게 할 것인가. 이거는 도시나 이런 데 디자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번 어떤 정책 이슈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지금 우리 자동차 업계를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게 한 법인데 이게 미국에서 50% 이상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고 그 외의 거는 안 주겠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타격을 입고 있죠.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독일, 일본, 중국도 나름의 자기들의 보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어쩌면 우리나라의 입장은 산업부 다르고 환경부 다르고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데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런 이제 저 부처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책을 보다 보니까 정부의 거버먼트 1.0은 시민이 돈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자판기 정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벤딩 머신 거버먼트. 세금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 근데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슈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이렉트 솔루션을. 그러니까 뭐를 하게 하냐면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거버먼트 2.0에서는 거버먼트 as a 플랫폼입니다.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 그럼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플랫폼을 접한 것은 기차 정거장입니다. 기차 정거장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플랫폼을 통해서 내리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으면 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집단 지성의 힘을 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정부가 해주던 거를 자 환경부의 이슈가 있으면 환경부가 환경한림원의 이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해서 그와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기를 찾아가고 그럼 거기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데 환경 플랫폼을 줄 수 있는 집단 지성을 이제 활용을 해서 교류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폐배터리 회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쉐어드 모빌리티가 굉장히 여기에 보험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고가 나면 주인이냐 운전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탁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그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아마 시간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